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홍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끌려 나왔죠. 같은 친구가 되셨네요. 원래 연말에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휴가를 가고 사실 좀 파장 분위기이긴 한데 네. 보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딱 점검할 때 됐고 휴가인지 물어봤더니 휴가 아니라고 하길래 바로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왔습니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올해 대형주, 중소형주 다 처참한 실적이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주가 안 되면 중소형주에서 찾아봐야지 하다가 오히려 더 같이 망가졌습니다. 더 망가졌는데 2023년이 이제 바로 우리는 거래일로 따지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2023년 중소형주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부터 한번 들어보고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중소형주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는 레벨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렇지만 기업 분석하고 있고요. 바텀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주의고 싸면 사고 비싸면 팔자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소형주의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대형주 대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어떤 주도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동차다, 반도체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주도 섹터가 있다고 하면 그 관련된 중소형주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종목장이 올 수 있습니다. 종목장.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난립하는 거죠.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잣대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탑다운 방식으로 이 산업이 좋다더라. 혹은 이쪽이 괜찮다더라. 정부에서 돈을 푼다더라. 그러면 막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투자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고요. 좀 그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유동성이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던가 혹은 정점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론적인 말씀입니다. 종목장, 금리. 물론 금리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은 다소 아래보다는 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는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에서 4.5%까지 올라오는 충격이었고 4.5에서 5% 가는 거는 또 이게 채권으로 보면은 올라가는 폭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1월 효과를 예상하면서 중소형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요새 힘을 못 쓰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서 성장을 찾아보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이거 왜 오르지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종목 장세 정제 조건은 유동성이다라고 정리를 해볼까요? 유동성이죠. 네. 근데 저는 유동성이 그렇게 이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질문 이어가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서비스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로봇 산업에 특히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대단한 게 아니라 첨단 로봇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히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자영업 하시면서 인건비 오르고 직원 고용 그런 것들인데 가장 힘든 거는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 알바생들이 안 뽑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런 게 되고 있고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이렇게 직원 구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로봇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비스 로봇. 네,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는 그런 거고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주 간단히 요즘에 어떤 특정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로봇들 돌아다닐 거예요. 서빙하는 로봇. 그 서빙 로봇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비스 로봇 중에서 가장 대중화돼 있고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서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로봇들이 커질 것이냐, 시장이 커질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의 일, 힘든 일을 좀 대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길지가 않아요, 역사가. 201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고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한 100배 정도 규모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100배를 늘어나기보다는 수년에 걸쳐서 한 2배 이상씩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우리 생활에서 느껴지는 뭐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10년 전에 전기차. 전기차. 아, 네,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러면 지금 투자하기 시작해야겠네요. 투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종목은 안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딱 어떤 10년 느낌인지 전에 아실 전기차 거예요. 나왔을 때는 전기차는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가 한 5년 있으니까 이제 네. 배터리 기업들이 그쵸. 조금씩 생겨나긴 네.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 아. 거고 산업이 커질 것이라는 확신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을 사야 되지? 그랬을 때는 아직은 옥석 가리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리하게도 서비스 로봇, 특히 서빙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도 대부분의 뭐 중국의 뭐 키논 혹은 푸드 로보틱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비상장사고 비상장.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보통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이 다 파는 게 아니라 이게 구매자들이 자영업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20일로 1,400만 원, 2천만 원 되는 돈들을 투자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월 렌탈로 한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로 가져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은 뭐 VD 컴퍼니란 비상장사, 우아한 형제들, 배민이에요. 네, 그리고 뭐 KT 엔터프라이즈 같은 유통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벌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투자랑 굳이 연결을 한번 지어보자면 네. 로봇도 아직까지 막 허무맹랑해 보이는 쪽도 있는가 하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서빙 로봇이나 로봇 청소기처럼 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네. 분야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현실성 있는 그 숫자가 찍히는 쪽의 기업을 봐야 될지 네. 아니면 아직 미래가 밝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숫자가 없는 그런 네. 성장성에 베팅을 해야 될지 네. 궁금해요. 이거는 100% 사견이고요. 틀린 적도 많은데 전 숫자 찍히는 기업 좋아합니다. 그쵸. 이유가 로봇이라는 걸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기술적인 베이스, 설계 능력은 오픈소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대기업부터 굉장히 중소기업까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다양하죠. 근데 만든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런 데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빙 로봇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업체, 두 업체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되게 많습니다. 누가 돈을 버느냐. 좀 거기에 좀 차관을 두고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모두 좀 놀렸던 뉴스 중에 하나가 LG전자가 네. 치킨 로봇 진출하고 얘기했다는 거. 네. 그것도 좀 의미 있게 지금은 뭐 치킨 로봇이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LG전자도 한번 뉴스로 트래킹하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라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 탐방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방 산업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지만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눈에 띄는 관심 가는 중소형 좀 기업들의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 제가 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게 나스닥. 나스닥? 나스닥을 제가 뭐 이렇게 예측하거나 그런 거 할 수 없고 과거 한 10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성장을 했던 기업들이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뭐 엔비디아, 미디어텍, AMD 같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들입니다. 비메모리. 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왜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냥 당연합니다. 저희 IT 디바이스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율주행차, 5G 계속 연구 개발 활동 늘어나면서 계속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연상 과정이 복잡해지고 뭐 AI 관련된 기술이 접목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한국에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딱 놓고 보면 기술적인 베이스는 다 있다고도 하죠. 네. 하지만 글로벌 상위 업체들 대비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놓고 보기에는 뭐 제가 공대 나온 것도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건 좀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런 글로벌
탑티어들을 따라갈 수 있는 실적을 가져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베이스는 약하지만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주 단순하게 네. 뭐 한 과거 10년 동안 그런 메인 업체들의 그로스가 한 17% 정도 CAGR로 나왔다면 국내에 그걸 유통하는 업체들, 유통하는 갖다가 업체들. 파는 업체들, 네. 네, 솔루션 업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글로벌 대형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들을 한국에다가 유통하는 솔루션 제공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의 성장률도 글로벌 기업들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뭐 연동시킨다면 제가 보기에 그런 그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업체들 보통 자기들은 솔루션 업체들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런 네. 업체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거는 네. 커버하고 있으니까 종목명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네, 뭐 리포트는 다 나갔으니까 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저는 리노공업 같은 거? 리노공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연동돼서 가는 거죠. 연동돼서 왜냐하면 기술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노공업을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커버했던 이유가 예. 그 자체보다는 글로벌리하게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는데 기술적인 베이스로 그걸 다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리노라는 기업을 되게 오랫동안 이제 10년 넘게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 기술력은 아닐 수는 있겠죠, 당연히. 유통만 하는 업체들은 뭐 메커스, 네, 유니퀘스트, 뭐 유니트론텍 같은 그런 회사들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왜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IT, 의료기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어떤 칩을 이제 장비를 만들면서 몇 억짜리 장비를 만들면서 엄청난 많은 수백 가지의 칩들을 넣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자기들이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베이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떤 칩을 어디에 넣어야 되고 어떤 제품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또 따로 언급해 주시고 싶은 특별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 산업 그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100%또 지금 완전 사견인데 뭐 현직 매니저 분들이나 뭐 전문 투자자 분들은 아예 안 들으셔도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할 거니까. 아, 그리고 당연한 얘기가 네. 오히려 더 중요한 중요합니다. 거죠. 네. 저는 이제 뭐 가끔 주식 이렇게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질문하셨을 때 뭘 봐야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가 뭐가 올라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네, 경력 오래됐습니다. 모릅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들을 피킹하려는 것보다는 실적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찾고 그 기업을 팔로우하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실적이 길게. 올라가는데 이런 건 있어요. 실적이 이거 분명히 올라가는데 주가는 안 올라. 네. 그러면 매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지금 방지하는 얘기를 하려고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네. 당연히 네. 실적 베이스가 따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떤 새로운 기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매수 버튼을 눌러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양을 하자. 네. 이유가 한 2,000개 넘는 기업들 종목을 전부 다 제 매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모를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떨어졌을 때 제가 버텨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의 컨셉에 맞춰서 이 2,000개 종목 말고 줄이세요. 뭐 50개, 뭐 100개, 뭐 200개. 자기의 컨셉에 맞게끔 줄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재무구조, 순연금과 순연금. 그다음에 PER, PBR 같은 밸류에이션으로 나눠서 이만큼을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봅니다. 그걸 갖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들 기업들이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지? 라는 고민을 더 해볼 수 있고 네. 실적이 올랐을 때 왜 올랐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올랐네?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압축해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이게 보통은 실적이 오르는데 주가가 안 올랐을 때의 반응은 네.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재평가 받는다. 네. 기다려보자. 네. 지금 더 사자라는 네. 게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안 오르는 이유가 있어.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있어 했을 때 그때 정몽신 연구원은 그 의사 판단 어떻게 해요? 일단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모멘텀이 안 받쳐주고 실적만 오르는 기업들은 그 멀티플이 항상 저평가된 상태로 실적을 따라가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잖아요, 멀티플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시간의 키가 저한테 있다면 그냥 계속 바이드 유지하는 거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모멘텀이 있는데 좀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사실 한 번 정도 기회는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10년 동안 봤었던 리노공업도 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이 쌌었어요. 5배? 네. 6배? 근데 지금은 네. 30배거든요. 네. PER이 5배, 4배였는데 네. 물론 10년 동안 투자해서 5배가 PER이 30배 되는 거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실적 베이스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좀 이렇게 약간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되는 게 또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의 지혜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불안할 때가 가장 불확실할 때 앞이 잘 안 보일 네. 때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를 때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데 그 물음표를 조금 알게 되는 순간 내 주식이 왜 오르는지 또 내리는지 알게 되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홍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